시작하세요. 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소리는 여기 지금도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표준화된 벡터 포인트 산란 및 DXA 이미지 전처리를 통한 골다공증 분류의 진단 정밀도 향상으로 오늘 발표할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이승준입니다.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먼저 인트로덕션 소개하고 저희가 연구한 방향성, 그 다음 결과와 분석, 이후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근데 골다공증이라 하면 단순하게 뼈에 구멍이 생기고 뼈가 가늘어지는 현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칼슘 흡수랑 침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구조적인 붕괴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에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45세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45세 전후로 보통 폐경기가 찾아오는데 이때 폐경기가 찾아오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럼 에스트로겐이 적어지면 그 체내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지 못해서 폐경 후에 첫 5년 동안 급격하게 골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인분들이나 그 지하 근무자 등 햇빛 노출에 제한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뼈가 튼튼해지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이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근데 이 햇빛을 받아야 이제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한데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칼슘이 뼈에 도달하지 못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현재 임상 현장에서 DXA라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골밀도 BMD를 측정해서 T스코어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자를 정상과 골 감소증, 골 다공증 3단계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T스코어라 하면 골밀도 검사에서 젊은 성인 평균 골밀도와 비교했을 때 환자 자신의 골밀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총 계산이 되며 오른쪽과 같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것처럼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이고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 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를 AI로 활용한 연구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AI가 발달되는 만큼 골다공증 또한 AI를 활용해서 판별하고자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DXA 촬영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시키게 되면 정확도가 많이 낮게 나옵니다. 이러한 DXA 촬영은 노출 시간이나 장비 보정 혹은 방사선사의 숙련도 차이에 의해서 일관되지 않은 촬영 조건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모델 훈련 전에 필요한 이미지의 정교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또한 그 장내 가스나 아니 공기방울 아니 촬영 시 움직임 등에 의해서도 데이터 품질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관된 인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구했던 기존 연구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를 그대로 딥러닝 학습에 넣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전체 이미지를 뭉뚱그려서 분석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의료 데이터들은 대규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빅데이터 방식으로도 현실적인 제약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표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 전에 이미지 커팅을 하고 점 처리를 진행한 다음 유효 영역을 추출하여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존 딥러닝 연구 같은 경우에는 DXA로 찍은 척추 전체 이미지를 통째로 학습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사람의 척추는 마디마다 골밀도가 다 다릅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L1에는 건강한 골밀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L3에서는 구멍이 송송 생기면서 여기는 골다공증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째로 분석하게 될 경우에는 정확한 병변을 놓치게 됩니다. 즉, 이걸 골다공증이라고 학습을 시켰지만 다른 이미지에서는 이것이 골다공증이 아니라고 잘못 학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정밀하게 파악해야만 초기 골다공증의 미세한 변화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구에서
각각 하나씩 이미지를 다 커팅 후 저장해서 학습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입니다. 이런 전처리에서 저희는 캠 스캐너의 두 가지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 필터, 다음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 이퀄리제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한 건 그 DXA 이미지의 특성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DXA 촬영 시에는 앞서 언급했던 원치 않는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AI가 이 그림자를 약해진 뼈나 혹은 구멍이라고 잘못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코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히스토그램 이퀄리제이션입니다. 에코필터 처리 이후에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DX의 이미지 특성상 전체적으로 회색 톤을 띠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AI가 학습할 때 이 회색깔을 뼈로 인식할지 구멍으로 인식할지 이것에 혼선이 생겨서 학습하는 데 오류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이퀄리제이션을 적용하여서 뼈는 흰색으로 구멍은 검은색으로 좀 더 명확하게 대비시켜서 학습에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른 뼈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KNN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KNN은 데이터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K에게 다른 데이터들을 참조하여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유는 골다공증의 본질과 KNN의 원리가 다소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KNN은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는 데 특화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여기 골다공증 보시면 여기 뼈와 구멍 이런 뼈들을 만약에 점들로 이렇게 바꿨다 가정했을 때 골다공증이 아닌 정상의 뼈에 사람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뼈들이 아주 얇고 구멍이 많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점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KNN이기 때문에 저희는 KNN 기반의 벡터 분석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체 과정을 한 번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캠스캐너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전처리합니다. 이후에 벡터 포인트 스캐터링을 통해서 삼전도로 나타낸 이후에 네 번째로 밀도 인계값에 있어서 초과한 영역과 그 미만의 영역의 범위를 지정해서 실제로 학습할 영역만 남겨줍니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존 방식보다 정확한 골다공증 판단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상도랑 왜곡 문제입니다. 기존의 딥러닝 표준 해상도인 224곱하기 224 과정에서는 디테일한 뼈의 이미지 손실이나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골간 뼈의 기둥이나 혹은 구멍 간의 거리에 오차가 발생해서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뼈의 경계의 불명확성입니다. 뼈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영역, 앞서 말씀드린 유효한 영역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적은 샘플수로 학습을 해야 되기에 이러한 학습을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학습하기에 용이한 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적용해서 추가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상도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딥러닝 표준인 224에서 벗어나서 높은 해상도에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밀도를 확인하게 되면 고해상도 분석에 있어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처리 과정에서 이미지 처리에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불명확한 경계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뼈의 내부 공간만을 타깃하도록 이미지를 커팅합니다. 처음에 이제 L1, L2, L3, L4만 나누는 거랑 별개로 뼈에 있어서 내부 공간만을 확실하게 제가 잘라내서 이미지를 가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했을 때 적은 샘플 수에서도 딱 내 뼈의 내부 공간만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미지를 저기 처리한 이후에 실제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고해상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기존 기존 학습 해상도였던 224랑 500에서 이미지를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츄레이션 리밋을 적용합니다. 이런 세츄레이션 리밋을 적용할 때 바운더리 그 밀도가 너무 높은 영역은 오버 세츄레이티드로 하고 밀도가 너무 낮은 영역은 언더 세츄레이티드로 분류해서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버 세츄레이티드는 빨간 선으로 제한하고 언더 세츄레이티드는 파란 선으로 제한하여
이 언더세츄레이티드 민 스코어값 미만과 맥스 스코어 이상값 이렇게 두 가지는 모두 제거하고 이 유효 공간, 내부 공간만을 AI가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낸 이 유효 공간의 학습 데이터를 이미지를 100개를 랜덤을 선택합니다. 이 중에 80개는 실제 학습에 사용하고 20개는 테스트에 진행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세츄레이션에 따라서 정밀도를 확인하면서 이런 판독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츄레이션 리밋을 설정할 때 바운더리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밀도가 너무 높은 영역은 오버세츄레이티드로 빨간 선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밀도가 너무 낮은 영역은 언더세츄레이티드로 파란 선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이 리미티드와 경계를 변경했을 때 맥스 값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민 스코어 값이 낮아질수록 이렇게 뼈의 내부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와 분석입니다. 먼저 해상도가 224일 때의 결과입니다. 맥스 값을 고정시키고 미니멈 값을 변동시켜 보았을 때 미니멈 값이 낮아지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0.5와 1%에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해상도에서 이번에 미니멈을 고정하고 맥스를 변동했습니다. 이때는 맥스 값이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특출나게 99와 95% 수치에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상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224 해상도에서 벗어나서 500 해상도를 적용했고요. 이번에 동일하게 맥시멈 고정, 미니멈 변동으로 해서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고 미니멈이 1%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았습니다. 동일한 해상도에서 미니멈을 고정시키고 맥스 값을 변동시키면서 맥스 값이 99%와 90%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조합해 봤을 때 해상도별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들만 가져왔습니다. 이들의 대표 조합들을 지정해서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해상도가 224일 때보다 500일 때 대체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테스트 당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 스펙은 해상도 500일 때 세츄레이션 리밋은 맥스값 99, 미니멈값 1%로 정밀도 67.48%를 기록했습니다. 위조합으로 테스트 당시의 진행 결과입니다. 앞서 해당 가장 좋은 스펙에서의 테스트 결과이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정상 이미지는 정상으로, 그다음 골 감소증은 골 감소증, 그다음 골다원증은 골다원증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대각선 방향의 대부분의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서 정밀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는 저희가 밸리데이션 크래시가 실제 테스트할 때 정밀도와 로스 값을 나타낸 것인데요. 학습을 거듭하게 될수록 점점 테스트에 있어서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로 저희는 그 두 가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상도를 변경했을 때 실제로 500 해상도에서 좀 더 정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고해상도에 있어서 고해상도에서도 고해상도 이미지에서도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츄레이션 리밋을 최적화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세츄레이션 리밋, 맥스 스코어와 미니멈 스코어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가장 최적의 학습률을 가지는 조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에서 저희는 정밀도 67.48%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정밀도는 저희가 임상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 이런 시스템이 임상 적용에 도달하려면 85% 이상을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아직 67.48%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객관적으로 샘플 양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임상 현장에 있는 대규모 데이터들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샘플 양을 늘립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학습을 진행한 모델에 있어서 모델 성능 또한 고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 모델 성능을 고도화시켜서 판독률 또한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승준 학생, 그 네,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실험의 가장 키포인트. 이 실험에서 키포인트는 먼저 저희 연구
중간에 이미지 전처리 과정에 있는 첫 번째로 캠 스캐너를 이용한 전처리와 두 번째로는 제가 중간에 그 벡터 포인터 스캐터링으로 통해서 이미지를 점으로 바꾸는 기법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건 전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거고, 네. 머신러닝 가지고, LLM 과정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왜, 세츄레이션 리밋을 왜 정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츄레이션 리밋을 정한 이유가 여기 음, 보시면 다양한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실제 골 데이터를 보면 제가 여기에는 이미지를 안 넣은 것 같은데 그 다른 이미지를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뼈 내부가 그 필터링 한 대로 이렇게 뼈 내부가 잘 보이면 좋겠지만은 이런 세츄레이션 리밋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쪽 공간이 엄청 빼곡하게 몰려 있거나 아니면 이런 바깥 검정색처럼 뼈 내부가 갑자기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DX의 이미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공간은 오류 그 측정 촬영 당시 오류로 인한 빼곡함과 그 밀도가 없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까지 학습시켜 버려서 이런 빈 공간도 골다공증으로 판단하게 되는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세츄레이션 리밋을 정해서 그러한 공간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츄레이션 리밋이 저기 99% 1% 안에 드는 게 거기에 대한 디스턴스가 어떻게 나와? 저건 정규 분코드잖아. 그지? 네, 맞습니다. 정규 분포도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T스코어 2.5 범주 안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리 간에 있는 거는 대부분 99% 이상이 있을 거고 나중에 거기에 벗어나는 거는 전부 다 오류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정말로 심하게 골다공증이 됐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하는데 알겠지만 골다공증 아마 구멍이 퐁퐁 뚫릴 정도로 심하게 골다공증 되는 경우는 아마 저기 그 골절 상태에서 이렇게 되거나 아마 그 정도 아니면 거의 없는 걸로 그 정도까지 심하게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세츄레이션 리미테이션이 80%도 그러니까 20% 미니멈 20%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음, 그 수치 비교가. 그리고 아까 저기 벡터 스캐터 포인트 있잖아요. 그 그림 네네. 설명. 여기. 임란, are you there? 임란? He's doing toning, but he'll be back in 어, a few minutes. I was actually want to show this picture to Imran because it's the same similar thing what he's doing right now with the genomic sequencing. So the point is we use the with the vector scatter plot. This is what we doing is a 3D dimensional point. 이게 아마도 저희가 쓰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3D 디멘션으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임란이 하는 실험에서 이걸 적용시키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싱글 셀 시퀀싱에서 네. 혹시 그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프린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하는 네네네, 그거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그거 임란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미 다 나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그걸로 다 수정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거기서 나온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가 그 분석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음, 그 남들도 다 그걸로 해요. 음. 그, 왜냐면 이걸 바꾸게 되면 그 네. 다음 프로세스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아, 있지 않아요. 이거 아, 완전히 다 예, 음. 만들어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이 알고리즘을 짜고 있으니까, 새로. 예. 그래가지고, 이거 짜고, 누군가 다 만든 거예요. 음, 만들어가지고 다 파퓰러하게 음. 공유 소프트웨어로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거를 여기에 맞춰서 지금 아예 코드를 다시 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바꿔드릴 수는 있거든요. 바꾸면 그 다음에 분석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른대요.
문제는 아, 그거예요. 그렇긴 거기서부터 하겠네. 시작이거든, 분석은. 그게 처음에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아, 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데이터 있으면은 아마 유사성 이런 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그 다른 의미긴 하지만 저희 그 데이터 가지고 다르게 분석도 가능을 하니까 혹시라도 주시면 저희 쪽에서 한번 분석해보고 제가 그 임나는 그냥 기존 쓰는 거 쓰고 그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는 싶거든요, 저희도 이 저희 모델링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네, 어떤 분류로 되는지, 네, 그거 드릴게요. 여기 네, 있어요, 네. 여기. 네. 근데 그래서 워낙 뭐 커요. 여기 있어요. 음. 이게 사이즈가, 데이터 사이즈 이게 몇이더라? 이거 하나에 다예요. 아, 상관없습니다. 샘플, 저희도 쓰는 게 보통 데이터 한번 분석해서 쓰는데 10기가, 20기가 정도 나옵니다. 저희도 그렇게 네, 그 나옵니다. 정도 될 거예요, 맞아요. 어, 10기가 기계보다 더 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저기 일주일 이거 분석하는 거 다 다른 거긴 하지만 다른 그 데이터긴 하지만 한 달치 데이터 분석했는데도 20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1년치나 10년치 때 한 1테라 나올 겁니다. 저희도 데이터가 예, 거의 이게 1테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아마 그래서 예전, 그러니까 예, 이게 시스템이 뭐냐면, 싱글셀 식이 뭐냐면, 예전에는 거의 세포 하나에서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하나 갖고 분석. 그러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세포를 다 믹스해가지고 깨가지고 하니까 하나를 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싱글셀 분석을 하니까 이게 예전에 하나 했을 때 몇십 기가로 네네네.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어널리시스 네, 했는데요. 네. 요거는 싱글셀 씩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몇천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음, 하나가 상관없습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테라 막 단위로 막 엄청나게 데이터가 늘어나는. 그 네, 그러니까, 데이터는 나오는데 분석은 아는 아는 사람만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 남들이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죠. 저 같은 음, 사람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한번 데이터 줘보시면 저희 아마 카드 용량 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분석해보고 네, 어떻게 네. 결과 나오는지 한번 보고서 한번 뭐 입체적으로 어떻게 아마 저희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분석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입체적으로 예쁘게 나오는 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림 그려주는 거는 굉장히 가능해. 그러니까 논문에 쓸 그림 그린 거 예쁘게 나오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예. 색깔로 이렇게 입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아, 같긴 합니다. 클러스터 네, 분석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오, 클러스터 분석. 네. 예, 그래서 그렇죠. 디스턴스마다 3D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아, 그,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거리를 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거리. 프린시플 네, 컴포넌트라고 네. 우리는 그게 부르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음, 왜냐면은 팩터가 워낙 몇 개나 되는지 몇 천 개 될 거야, 아마. 유전자만 3천 개 넘게 한 세포당 하니까 3천 개하고 3천 개하고 다른 3천 개끼리의 관계를 표시를 하는 거니까 네. 잘 네.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2차원으로 그게 투영이 되는지 그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천 개 진을 한 몇 천 개 되는 셀에서 한꺼번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진들 간의 그 셀들이 가진 거에 그 연관성을 그뭐 어떤 건 높고 낮고 이게 그 네네. 뭔지 압니다. 직선을 그리는데 직선이 몇만 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줄이고 생략하고 그래가지고 2차원으로 딱딱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모르는 과정을 컴퓨터가 해주고 저희가 하는 게 그건데, 저희가 보통 분석하는 데이터가 그 하루 데이터, 그 보통 한 번 데이터가 16만 개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많습니다. 저희 데이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우리 총 데이터가 저기 그 미세먼지 했을 때 총 데이터 셋 수가 몇 개였죠? 720만 개였었나? 세트수로 보면 잠시만요. 지금 봅니다. 720만 개였지, 우리 세트.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720만 개 정도였구나. 저희 그 그러니까 정도 분석, 720만 개가 그 팩터가 720만 개 분석해야 할 팩터가 720만 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720만 가지의 다른 요소를 샘플 간에 비교를 하는 거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 디스턴스 비기는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음. 이게
그 프로팅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연관관계에서 그걸 색깔도 입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연관관계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 그렇죠. 응. 그, 그 싱글셀식 분석도 비슷한데요. 그 연관관계를 찾는 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 디자인한 사람만 아는 거지. 우리는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연관관계가 나오면 뭐 그걸 갖다 프린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를 해가지고 2차원으로 나타낸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절차를,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프로그램에서 다 해주죠. 저희는 시퀀스가, 그렇게, 예, 남들이 유명하게 하는 거 있어요. 아, 슈렛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유, 슈렛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유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를 만든. 그 음. 성질이 다른 애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그걸 보는. 저희는 아예 로우 데이터 가지고 그거를 해서 특정 부분에서 잘 표현되는지 안 표현되는지 그걸 아예 코드로 막 짜는 줄거든요, 저희는 아예. 그런 거 아니고 남들이 다 한 걸 가지고 저희는 아예 다 코드를, 나온. 예, 저희는 아예 코드를 짜고, 왜냐면 예,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거기 각각에 나오는 유전자를 가지고 뭘 하는 건데, 유전자가 비슷하고 아니면 다르고 전혀 다르고 뭐 반대고 다른 분야고, 그거를 누가 설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맨 처음에 머리 싸매고 한 사람들만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그래야지 직선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냥 그 한번 각각에 대해서 네네네. 그, 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걸 네.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한번 누가. 데이터 한번 줘보시고, 그 저희가 한번 분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고, 만약에 예쁘게 분류가 된다 그러면 잘 그거 가지고 논문 하나 써도 되고, 기법 논문으로 새로 써도 되고, 그러세요? 응, 저도. 근데 응. 싱글셀식 데이터는 공유 데이터로 시중에 엄청 많습니다. 그 그 일단은 뭐,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논문에 실으려면 싱글셀 로우 데이터는 업로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쉽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엄청 일단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것 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저 최민수 선생님이 그 했던 그 데이터 받고 그다음에 그거 기법을 해서 그 논문에 살포시 끼워넣어 볼까 지금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러세요. 그걸 근데 예, 싱글셀 데이터는 엄청 많아요. 그 예, 공유 근데 데이터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보고서 한번 제가 네. 다, 예. 음, 그러세요. 예, 그 혹시 이거 그 이해하신 분 재밌었어요. 그 내용을 되게 쉽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해하신 분 저는 궁금한 게, 그 샘플을 몇 개 갖고 러닝하고 테스트하고 그러셨어요? 저희 샘플 개수 자체가 작아가지고요. 그 처음에 그 매번 러닝을 시작할 때마다 100개를 먼저 선택을 해서 그 러닝 학습은 80개만 진행했고 그 이후에 학습 잘 됐는지 테스트하는 거는 20개로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샘플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샘플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300개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 300개 중에서도 괜찮은 데이터들 200개만 따로 빼가지고 그 전처리를 하고 요즘에 네. 진단 방사선과에서 이게 이런 거가 되게 뭐랄까 추세잖아요. 그 네. 얻는 다양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걸 그 AI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방사선과 의사가 안 해도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방사선과랑 협력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네, 아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누구? 정윤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 뭐 얻는 거 다 해가지고 샘플을 많이 해야지 될 거. 아, 왜냐면, 이게, 네네네. 이 샘플들이 사실은 저기 나이하고 이런 걸 다 소팅을 해서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N수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소팅한 값에서 지금 45세 이상, 그 다음에 노말하고 골다공증 있는 환자, 이거를 딱 해가지고 카테고라이즈 하니까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N수를 늘려야 되는데, 영국에서 바이오뱅크 들어왔는데 이게 거기는 이미지만 있지 소팅을 안 해놔가지고 또 이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재소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것도 소팅이라는 말은 환자의
히스토리, 환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근데 그거 환자 데이터, 어쨌든 이거 다 IRB 통과돼야 되는 스터디죠? 네네, 다 통과됐습니다, 이미. 음. IRB 다 지금 한 상태에서 지금 IRB 번호 받고 지금 하는 연구라서요, 이게. 아, 이거, 이런 연구를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 샘플 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연구비 심사 갔을 때, 이런 거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하신 분을, 저기, 논문을 잽싸게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몇백 명 갖고 했다고 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몇십만 명 갖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논문을 내자마자 이 사람이 그걸 하려고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샘플 수 갖고 이게 상대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몇천 명 한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딱 했는데 몇십만 명 데이터가 딱 해가지고 이분이 발표하는 달인가? 이제 그 근처에서 이미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런 골다공증 논문 같은 경우 저희는 기법만 바꿔서 하는 거니까 기법 그 여러 가지 기법을 도용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카톨릭대가 제일 잘합니다. 이거는 카톨릭대가 샘플이 제일 그러니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카톨릭 때랑 같이 코옥하면은 그게 쉽긴 하냐 하면 하여튼 거기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무래도 되긴 하죠. 이거는 거기는 샘플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문제가 그 전에 이제 각 척추뼈마다 이제 소팅을 해, 그 정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지 않은 그 부분, 그러니까 오스테오페니아냐, 오스테오포로시스 부분이냐, 이것도 나눠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거는 방사선과 의사가 판정을 한 판정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판정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환자의 뭐 나이나 뭐 신상 정보, 여자, 남자, 성별 이런 거는 환자의 클리니컬 그렇죠. 임상 히스토리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IRB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쵸. 그걸 이용하려면은 그쵸. 그거가 억세도 되는 병원하고만 연결하면은 이게 그쵸. 학교적으로 쫙 해가지고 샘플 수로 밀어붙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지 그렇죠. 않을까. 근데 그 말씀드렸지만 그 샘플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게 했던 게 저희가 수량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그 판독 그 AI 그 러닝률을 해서 판독률을 늘리자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넣고 이렇게 한 게 최소 숫자로 최대 효과를 내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를 지금 도입하고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법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쉽게 얻으면야 뭐 미국처럼 뭐 100만 명, 200만 명 단위 얻으면 괜찮은데 연구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그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국분, 저기 발표한 거 들으면서 그때 샘플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샘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할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아주대 쪽에서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IRB 받기가 이래저래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받은 IRB 아주대 받기 IRB를 엄청 힘들. 아주대 IRB 가지고만 지금 모든 논문이 아주대 IRB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라 조금 늘리자고 하세요. 손님한테. 알겠습니다. 연대까지 늘릴 수 있지 않나? 네? 연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관심이 있어 하지 않나? 일단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그 몇 가지 저희가 지금 이게 세 번째 기법으로 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지금 내려고 준비를 중이고 하나는 어디죠? 그 뭐더라? 그 네이처 AI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하나 첫 번째 논문 내려고 그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거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저널 수준에 맞는지 이제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니면 억셉트 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첫 번째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보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하는데 이것도 지금 넣긴 했습니다. 사실은 저기 그 제안서로 넣긴 했는데 RFC 제안서로 넣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안 세 개를 넣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개만 돼도 괜찮은데 지금 이쪽은 될지 안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전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 이승준 학생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음, 깜짝 놀랐네. 예, 학부생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발표를 잘하는데요, 아주.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읽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에 좋았어요. 요즘에 학생들 보면 그냥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걸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는 게 저는 제일 싫었는데, 이승준 학생은 최소한 그러지 않았어.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어. 나중에도 감사합니다. 절대 챗GPT가 써주는 거 아니면 번역해주는 거 읽는 짓은 하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듣는 사람한테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거를 얘기해야지. 자기가 설명을 해야지. 그래야지 네, 듣는 사람도 설득력이 있고 알아듣죠. 챗GPT가 해주는 건 못 알아들어. 네, 맞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다음 주는 우리 질문 있으세요? 질문? 어, 여기 좀 어려운 부분 분야라서 지금 저랑 이제 지금 하는 학생들 지금 하는 좀 어려운 분야를 계속 들어가지고 저 AI 쪽 분야를 계속 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쪽도 이제 의료 쪽도 지금 계속 AI 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서 그 코드나 이런 거 좀 다뤄야 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다음 주에 그 최근 선생님 네. 다음 네. 주는 타마나, 타마나, Yes, Professor. 네. 다음, 다음 주는 타마나가 이 바이올로지컬 필드에서 사용하는 베이직한 스태티스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타마나, are you ready for presenting us some basic statistics? Yes, Now next you are, week. I'm sorry? Today? Not today, next week, next Okay, Thursday. okay. Yeah, next week I will be Okay, we ready. are waiting for your presentation. Okay? Yeah, 응? okay. 응, Okay. 응, 오케이. 그거, 예.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걸 거의 다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티스크 스튜던트 그걸 왜 테스트하고 아노바, 2A 아노바, 1A 아노바 하는 걸 잘 모르는 그쪽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전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전혀. 어, 그러면은 미적분 잘해야 되는데. 그거 미적분 잘 못해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기본인데, 그걸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그 나온 데이터에 따른 유의성이 왜 그렇게 그 정확도가 이렇게 되냐 요거를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데이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왜냐하면 제가 TA 할 때 제가 박사 때 TA 할 때 1학년 학생들한테 지금 실험 노트 하면서 가르쳤던 그 수업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서. 음. 타마나한테 그때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평균만 알면 된다고 타마나가 얘기했잖아. 네? 타마나, you told me last week when I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you said Yeah. to me uh, Yes. just the mean value is most important. No, I told you that I can explain mean and average. These are basic things I can explain, but others I am not sure how to teach. So I will study about that. Okay, okay. Yeah. So the okay. 음, So I need to study because I also don't know about statistics much.
Okay. So important point. Next week, you will present or teaching us about about basic statistics. So you need to make all of us understand about your presentation, right? You Yeah, I understand? will try. Yes. Okay, okay. Yeah. So 오케이. 네, 오케이. 다음 주에 보시죠. 다음 주에 네네네. 통계 음,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저 통계 잘합니다. 우리 네, 맨날 그러니까. 수학만, 저희 승준 학생이랑 맨날 수학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저희도. 그 기본적인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태반이에요, 태반. 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 승준 주에 학생 수고,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네, 승준 학생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